베기너가 생각했었던 겁니다. 딱 붙여보면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 해안선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갭이 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레고 끼우듯이 정말 정밀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고 갭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이야기,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들을 잘 추려서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과평론가 이덕실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먼저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은 뭐든지 많죠. 자연재해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과 화산이 같이 많이 있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화산이 보통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생성되는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잘 알려진, 익히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다 같은 겁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 불의 고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도 일어나고 또 화산도 있어요. 화산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열점이 있어서 동떨어진 곳에서 전혀 이런 판과 판 경계 사이 섬입대가 아닌 데서도 화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도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주 일어나는 포인트들은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판이 뭐냐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환태평양 조산대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굵직굵직한 화산들, 지진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판이 두 개의 경계구나. 일반적으로 섭입대라고 해서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안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각이 땅이라고 할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는데 다른 판 아래로 한 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찰도 있으니까 두두두두둑 하다가 여기서 딱 락킹이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러분 땅을요 바위 두 개를 붙여가지고 문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스무스하게 기름칠한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언가 돌기들이 있으니까 그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서 이게 같이 딸려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요 딸려 나온 돌기가 부스러지면서 팡 하고 튕겨 나올 수가 있겠죠.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보자면 딸려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튕겨 나옵니다. 그때 그런 진동, 이걸 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진은 여러 가지 지진의 종류 중에서 이게 섭입대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딸려 들어가다가 탄성에 때문에 다시 하고 위로 올라오게 될 때, 다시 튕겨 나올 때 일어나는 그 진동, 그게 지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이 그런 곳입니다. 바로 딱 그 부분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열도 자체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판과 판 사이에 있어서 한 판이 태평양판이 다 유라시아판 아래로 내려가고 또 필리핀판도 같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화산 활동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화산도 만들어지거든요. 그 땅이 용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섬이니까 근본 자체가 화산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구는 살아있어요. 계속 판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하고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걸 하나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진이 주기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일본의 어떤 대지진이 얼마 만에 올 거다. 100년 주기도 있고 150년 주기도 있고 200년 주기도 있고 일단 그런 주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요. 특히나 지금은 GPS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정밀하게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고 과거의 기록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돌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돌기가 있고 이 돌기가 어느 정도 힘을 버틸 수 있을지를 우리가 대충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 200년 전에 여기서 이 지역에서 커다란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200년 주기로 지진이 일어났었다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30년, 50년 정도 되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응력, 비슷한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때 또 부러질 거잖아요.
그리고 부러지면서 딱 어떤 응력들이 해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천천히 이제 힘을 받다가 한 또 200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그 힘이 한번 팍 하고 부러지면서 해제가 될 거고, 물론 칼같이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당연히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 정도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주기를 받던 일어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어디 협곡의 사가미 협곡의 지진의 경우에는 향후 30년 안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왜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기 때문인 거고, 거기가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유는 판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땅 지각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 말하면 지각은 아닌데 멘트 상부를 포함해서인데, 이런 판들이 움직이는데 다른 판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딸려 들어가다가 폭 하고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진동이 지진인 거다. 일본은 딱 거기 있어서 만들어진 땅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해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기를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이 있다라는 말은 자주 들었는데요. 그 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 때문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이름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태평양판, 필리핀판, 뭐 유라시아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처음 이야기를 한 분이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조롱의 대상이 돼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예요. 베게너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지도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남아메리카의 대륙의 모습과 아프리카 대륙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면 딱 보면 왠지 붙이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베게너가 처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제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나도 저런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 원래 중력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지 뭐.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질량들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나도 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뉴턴이 뭐가 대단해?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를 다 검증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베게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도를 들여다보다 보니 이 지도가 이렇게 정밀하게 지도가 제작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슷한데?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나였던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들을 듭니다. 자, 그때 이렇게 붙여보고 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생을 살펴보고 동물 화석의 흔적들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빙하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린 것처럼 칼로 잘 잘라가지고 붙여냈을 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붙이고 나니까 하나의 형태로 뭔가 예쁘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대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대륙이 움직여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건데, 다시 맞춰보니까 해안선만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았던 동물이 이렇게 쑥 선을 타고 여기서도 살고 있었다. 근데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대서양이 있었으면 이 조그만 동물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뭐가 빠졌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 움직이는 힘을 말을 못했습니다. 대륙은 무겁잖아요. 당연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1900년대 초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 현대에 가깝습니다. 현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륙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산맥은 왜 생겼냐? 산은 왜 있냐? 산맥도 보면 분포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땅이 쭈글쭈글하고 뭔가 보면 모양이 달라진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추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구가 원래는 뜨거웠는데 수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어가면서 수축하면서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귤이나 모과나 이런 거 말려보시면 껍질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겉에가 쪼글쪼글해지니까 산이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히말라야산 같은 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 산맥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게 어떻게 지금 산맥이 됐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땅이 움직이는, 대륙이 움직이는 혹은 판이 움직이는 거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움직이는 힘이 없으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수축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쪼글쪼글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인데 그때는 명확하게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미래의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내겠지, 미래의 인류가 알아내겠지. 근데 베게너는 간이 크게 주장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속상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베게너가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딱 붙여보면,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 해안선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갭이 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레고 끼우듯이 정말 정밀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고 갭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살았던 어떤 식생들이라든가 빙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 수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로 하지만 합쳐놨을 때 뭔가 일관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게너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도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움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속상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좀 베게너라고 하는 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생각했던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번 지질학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강연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거의 대놓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게 참 좀 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걸 뭐 논문으로 반박을 하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만,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베게너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서 거의 거기서 그 조리돌림 하듯이 뭐 조롱을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이 포인트에 대한 논문들도 있고 나중에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그 미국의 지질학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한 건 아니고, 꼭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도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몇 명이 베게너를 그렇게 막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몰아갔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직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베게너 당시에는 근거가 없다고 까였던 그 대륙이동설이 지금은 판구조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여요. 판으로 딱딱딱 잘려있다. 우리의 그 지각이, 이 땅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플레이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플레이트들이 한 덩어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해령이 있죠. 대서양의 중간에 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불의 고리 같은 것이 항상 나오게 되는 섭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판 아래,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는 데까지 지금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오버랩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게너 당시에 배척당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판이 움직이는 이유, 대륙이 움직이는 그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판 구조로는 설명합니까? 못합니다. 흥미로운 거, 지금도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팩트예요. 그런데 어떤 힘 때문에 움직이는지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모른다는 거는 완벽히 미스테리다 하나도 모른다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움직이냐, 멘틀 전체가 대류하는 거냐, 아니면 멘틀의 일부, 위 상층과 하층이 따로 움직이는 거냐. 그 멘틀이 대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멘틀이 대류하는 것은 뭐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 거냐. 예를 들면 기존에 제가 이제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멘틀은 뜨거워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겁습니다. 지구 내부가 뜨거운 이유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수축하는 가운데 뜨거워졌겠지만, 지금은 지구 내부의 깊숙한 곳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일종의 천연 원자로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 부분으로 가면,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너무 압력이 크니까 사실 단단한 고체, 내핵은 고체지만 그 바깥쪽은 유동 액체로 되어 있는, 철로 이루어졌을 거 추정하는 그런 외핵은 액체입니다, 심지어. 근데 거기까지가 철이고, 철과 니켈이고, 그 위쪽은 암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멘틀은 암석입니다. 암석이긴 한데, 철은 그 높은 온도에서 액체지만 암석은 액체까지는 되진 않지만 굉장히 뜨거워요. 이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처럼, 액체는 절대 아니지만 아예 정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것들이 천천히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풀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이 부분이 특별히 뜨겁습니다.
뜨겁다 보니까 가벼워지겠죠, 뜨거우면. 그래서 대류를 하듯이 멘틀이 대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멘틀이 이렇게 액체는 아니지만 천천히 대류를 하고 있으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크리스피한 껍질 부분, 초코파이로 따지자면 초코파이 안쪽에 있는 그 마시멜로 바깥쪽에 있는 그 두껍네요. 자, 이 겉에 있는 그 지각 부분이 자기 아래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거 따라서 움직인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라고 한다면 아래쪽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윗부분 얹혀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속도 차이도 좀 나기 시작하고 과연 이것이 힘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판이 움직이는 힘이 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냐면 모릅니다. 하지만 정설이고 판이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인정해요. 다시 돌아가서 베게너가 짠합니다. 베게너가 설명 못했다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베게너가 옳았다. 베게너, 너가 이거 설명 못하니까 난 널 받아들일 수 없어 했었던 바로 그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여전히 지금도 완벽하게 모른다. 판 구조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크리스피하게 얹혀져 있는 그 부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해양판이에요. 자, 여기 일본 열도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대륙판이 있고요. 여기 해양판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해양판이 기본적으로 좀 얇고 좀 무겁습니다. 위에 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해양판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점점 압력이 높아질 거잖아요. 온도도 높아지게 될 거고 안으로 파고드니까. 그러면 여기에 원래 녹아있던 수분이 암석이랑 같이 결정화된 상태로 녹아 있었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너무 위에서 꽉 짜니까 우리가 행주를 꽉 짜면 물이 나오듯이 여기서 수분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지하수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 수분이 그냥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 수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방출된 수분이 바로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암석의 녹는 점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암석은 원래 수분이 없을 때는 암석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포함되게 되면 녹게 돼요. 온도가 높을 때. 그게 마금하고 그게 이제 화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분이 빠져나온 것들이 지각판은 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까요? 더 무거워지겠죠.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단단하게 가하면서 점점 밀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원래 결정구조 안에 있었던 수분까지 뽑아냈어요. 상식적으로 수분이 들어있는 암석이 가벼울까요? 없는 암석이 가벼울까요? 없으면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그죠? 수분을 방출하면서 가벼웠던 애가 무거워집니다. 그럼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던 그 암석은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점점 더 세게 빠르게 끌어가게 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기차처럼 내가 무거워서 떨어지면서 물귀신처럼 저 내 뒤에 연결되어 있는 판 전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메인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점점 무거워지니까 점점 쑥 하고 빠져들면서 전체를 잡아당기는 거 하나. 또 해령 부분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데가 그 대서양 중간에 있는 해령대가 있습니다. 그 해령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쪽으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때 갈라진 틈 사이로 조금 더 높은 산처럼 만들어져요.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판들이 만들어질 때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되거든요. 자, 여기 나오나 볼까요? 멘틀 순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플룸들이 오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외핵에서 뜨거워진 것 때문에 그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가벼워진 멘틀이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하는 멘틀 순환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플룸 구조론, 이것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플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쑥 하고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류가 있고 이렇게 하강류가 있고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순환을 하게 될 때 이게 중간까지만 가는지 끝까지 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쭉 안으로 딸려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거워지니까 잡아당기는 게 있고, 또 해령, 새로 만들어지는,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 이 땅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산처럼 올라오게 돼요. 산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산사태가 왜 일어나겠어요?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무거우니까 잡아당겨주고, 새로 땅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오히려 약간 높은 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여기선 깊이 들어가려니까 가운데는 움직이는 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판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이 순환하는 힘도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여하는 정도가 제가 찾아볼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한 10년 뒤에 찾아보면 또 바뀔 거고 20년 뒤에 찾아보면 바뀌겠죠. 그리고 또 다 이제 그 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판이 움직이는 거는 하나의 단일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힘들, 잡아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그리고 그냥 아래에서 대류하려고 하는 힘, 혹은 그 대류 자체를 이 판이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판 구조론의 정설이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배경은 안쓰럽다. 원인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름의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무슨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를 그 당시 몰랐어요. 그럼 그 주장했었던 걸, 하지만 그래, 네가 옳다라고 모두가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롱거리로 삼은 건 좀 문제다. 전 조롱거리인 건 정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인격적으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쁜 과학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법이죠. 근데 그 나쁜 사람도 잘 따져보면 저희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 중에 마하와 볼츠만의 논쟁, 이런 걸 보면 볼츠만이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마하가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한테 막 이렇게 못되게 해서 그래요. 못되게 한다는 거는 막 대놓고서 막 욕한다는 건 아니고, 원래 마음이 좀 소심했던 볼츠만 입장에서는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하가 와갖고 막 손들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원자로 분자로 이런 걸 입자로 이렇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 개념 갖고 하지 마, 이런 걸 너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마하가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학과정도 안 하고 막 교수도 안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마하가 되게 못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중에 볼츠만은 자살을 하거든요. 가족들이 저기도 놀고 있는데 자살을 해요. 그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도 분명히 볼츠만, 그 마하가, 제가 누가 자살한다고 했죠? 볼츠만이 자살합니다. 마하가 못됐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못됐다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마하도 그럴 만합니다. 뭐냐면 결국엔 볼츠만이 맞았어요. 결국엔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자들의 움직임으로 연력학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볼츠만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걸 입자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움직임을 가진 분포가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라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 거예요. 마하가 싫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의 법칙들이 있고 이거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모형을 갖고 끌어들여 오냐라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면 뭐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 것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 입장에서는 이런 모델링을 해갖고 설명을 하는 것이 후세에서 옳다고 밝혀졌지만 그 당시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을 왜곡할 수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진 것만 가지고 설명하지 다른 내용을 굳이 왜 끌어들이냐.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건 갖고 사용하지 말고 비유와 상징도 너무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 그럴 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뭐 기체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기체가 입자라는 증거가 없었는데 기체를 입자라고 하면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막 이런 거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마하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학을 왜곡하는 거고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다. 그걸 듣고 자라는 학생들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위험성을 경계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게너를 조롱했던 사람들도 물론 그 방법이 좀 나쁘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사안을 보고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황태평양, 조산대, 화산대, 뭐 지진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 주요 화산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화산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 많이 있네요. 딱 보면, 그렇죠? 사쿠라지마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그리고 뭐 딸 화산, 마yon 화산, 딸 마yon 둘 다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화산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한 판이 다른 판의 경계 아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슬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GPS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1년에 몇 센티미터씩 혹은 몇 미터씩 움직이는지까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지질 구조상 이렇게 왜곡되는 것들이 몇 미터 정도의 힘 정도까지는 대략 버티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기는 뭐 한 30년, 50년, 100년 동안.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변이 다 200년 주기로 예를 들면 지진이 있었어요. 여기도 200년 주기, 여기도 200년 주기였는데 이 사이는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진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을 대비할 때 여기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기록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오랫동안 여기는 잦은 지진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진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어떤 이유로 사실 움직이고 있었는데 계속 뭐 커다란 돌기가 있었던 뭐가 됐든 간에 많이 왜곡돼서 그게 쌓여 있는 상태여서 한 번 부서지면 한 방에 대지진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좀 어려워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오랫동안 잠잠했네요. 뭐야 100년 주기라며. 근데 한 200년, 150년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지진이 안 일어났어. 다 거짓말이다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한 방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변에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쌓였던 능력이 좀 해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쌓였던 게 좀 풀어진 거잖아요. 화가 내가 너무 났었는데 막 여기 좀 짜증도 내고 여기도 화도 내고 여기다 몰래 욕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좀 후련해져 갖고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던 사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동 대지진입니다.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그 동경에 있었던 그 관동 대지진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화산학자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산학자 그 당시 일본에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일본은 일단 근대화도 빨리 끝난 데다가 계속적으로 지진이 많이 나니까 문헌 연구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진의 원인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동 대지진 전후로 좀 몇 번의 적당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지진학자가 여기 근처에 있었던 이제 응력들이 해제가 됐으니 당분간은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큰 지진이 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나 이제 꼴랑 100년 사는 우리가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갭들이 있잖아요. 지질학적인 그 스케일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렇다고 예측을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몇 퍼센트 확률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까지는 하지만 7월 5일 날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는데 대륙판이 같이 이제 스프링처럼 쭉 오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튕겨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그 순간에 또 이제 표면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때 탁 위로 올라올 때 여기에 있었던 해령, 이 깊숙한 곳에서 해구 쪽에 있었던 물들이 위로 팍 튀어 오를 거잖아요. 그 딸려 들어가다가 오는 그 물에 탁 튀면서 그것이 점점 우리 해안 근처로 오게 되면, 물 에너지가 사실 전체적으로 원래도 에너지가 큰데 그것이 해안 근처로 오게 되면 점점 수변이 높아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는 일정한데 가까이 오게 될수록 이 부분의 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그 수면의 깊이가, 물의 깊이가 낮아지게 되면 또 전달되는 에너지가 또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점점 중첩됩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렇게 느려지면서 쌓여서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쓰나미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쓰나미가 무섭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서운 게 맞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었다가, 지진을 무서워했다가 2000년 이후로 쓰나미들을 가지고 무서운 걸 알게 됐죠. 지진의 원인은 이렇게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진이 무서운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조가 거의 없어요. 지진도 전진이 있고 본진이 있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여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릅니다. 전진이 왔을 때 이게 본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큰 게 닥칠 거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뭐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더 큰 게 올 수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지진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전진이었고 얘가 본진이었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여진이었어. 혹은 전혀 다른 판에서 유발 지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기 안 그래도 마찰 때문에 막 억지로 참고 있었지만 응력이 힘이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가 받았었던 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암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구궁구궁 하면서 움직이는 그 진동이 여기를 갖다 때리면서 그 순간 요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지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발 지진은 여진이랑 다른 거죠. 또 다른 본진이 저쪽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응력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조가 거의 없게 일어난다. 갑자기 일어나게 되더라.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전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진이 바로 본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아는 겁니다. 그게 일단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전조가 있는 건 뭐가 있냐? 사실 화산은 전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전조 없이 갑자기 일어났던 분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꽤 있었던 일본의 온타케산 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증기 폭발인 경우가 많아요. 화산도 똑같은 자연재해로 볼 수가 있지만 마그마 층이나 아주 굉장히 뜨거운 곳에 물이 닿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증기가 확 하고 만들어지면서 그 압력으로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진짜 마그마가 압력을 못 이기고 분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그마 챔버에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쌓이면서 이 위쪽에 굉장히 무거운 지각이 누르고 있잖아요. 암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마그마 공기 때문에 쿵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안쪽에 뭔가 공간에 계속 액체가 차는 거니까. 그러면서 쿵 하면서 조금씩 진동이 있어요. 화산성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 진동이 점점 커지다가 분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1980년에 있었던 세인트헬렌스산 분화도 그렇고 92년에 피나투보산 분화, 필리핀에 있었던 그 분화의 경우에도 대부분 맞춥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과학자들이 볼 때 야 이거 당장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2주일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임박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증기 폭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갑자기 일어난 분화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한 분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광범위한 피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냐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불이 나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왜 죽겠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잔해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보통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근처의 목조 건물들을 싹 다 태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화산이에요. 물론 무섭지만 화산이 분화하면서 어디까지 이게 화산재가 오고 이런 것들이 대충은 특징 지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복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수도 직하형 지진, 정말 수도 바로 아래쪽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위에가 범위 공격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도관이 끊겼는데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소방차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거대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진이 움직이는 거로서 건물이 어느 정도 콘크리트 건물이 튼튼해서 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소방차는 오지 않고 물이 공급이 잘 안 돼. 이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너무 광역에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무서운 점인 것 같고요. 아까 제 두 배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쓰나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흔들린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쓰나미가 닥치면서 물 수위가 오고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걸 왜 사람이 죽어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과 함께 무슨 배가 같이 오고 자동차가 같이 오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러면서 단순히 숨이 막히는 어떤 물에 잠기는 거를 넘어간 여러 가지 정말 재앙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흔들리면 멈췄어요. 아이고 살았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파괴된 인프라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좀 무서운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예전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 뭐 역사적인 지진을 보면 막 60만 명 이렇게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그런 지진도 무섭지만 사망자가 적다고 해서 지금의 정교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없을까 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여진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정밀하게 세팅해 놓은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생산되는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진 때문에 저기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하나가 전력이 끊기면서 굳어버리고 그 굳어버리게 되면 그건 또 버리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불 때문에 막 한 24시간 정도 있으면 다시 활 타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설비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비상발전기가 돌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그 피해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은 워낙 큰 지진이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 뭐냐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입니다. 그 원전의 경우에도 원래는 방벽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가는 쓰나미가 들어오고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거기에 이제 발전기들이 망가지게 되고 그 펌프가 고장나게 되고 펌프가 고장났으면 원래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발전기도 다 망가지게 되고 그 변전소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면서 원래는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냉각수 공급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광역 파괴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전력이 끊어지는 거 그러면서 QC 퀄리티 혹은 뭐 데미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정밀 기기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가 완전히 이렇게 균열이 생겨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은 원자력 발전소가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만 그랬을 때 일어나는 2차 피해들이 큰 거고 그러고 나면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 정밀 제품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만약에 일본의 동경 근처에서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 주식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관으로서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인명피해도 무섭지만 인명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광역피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괜찮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활성단층, 활단층이라고 하는데 뭐 약 10,000년 이후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단층이 있느냐 예전부터 연구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 단층 조사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단층의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층은 뭐냐면 지층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지층이 끊어져 있는 게 단층입니다. 지층이요. 예쁘게 이제 시루떡처럼 쌓여 있는데 가운데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져 있어요. 또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는 그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죠. 여기도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단층이 왜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자연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더라. 또 무거운 지각판들이 막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0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새로 단층이 일어나는 것이 관측이 됐어요. 자,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지진이 나서 흔드니까 단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 빵 하고 부러지는 그 순간 있죠. 그게 지진이구나. 선우가 바뀐 겁니다. 자, 이미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은 계속 스트레스 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비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마찰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락킹이 돼갖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탁 하고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팡 하고 어긋나는 것이 단층이거든요. 이렇게 팡 하고 어긋날 때 그 진동이 찌리릭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층이 만들어질 때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거를 우리가 들고 한 3장 정도 겹친 다음에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러질랑 말랑한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빵 하고 부러지는 순간 여기가 손목이 얼얼할 정도로 쫙 진동이 가잖아요. 이렇게 단층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진동이 이제 지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층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지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산성 지진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층이 쫙 연결되게 있는 데를 단층대라고 하는데 이런 단층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면
500년 전에 1억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있었던 응력이 그때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부러지고 단층이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 없었다는 거는 어쩌면 그 이후에는 여기에 힘을 받지 않게 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질학적인 나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해당하는 10,000년 정도 안쪽에 뭔가 우리가 볼때 부러졌던 흔적, 즉 단층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활성단층, 활단층이라고 합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10,000년 전에 힘이 받아서 부러졌던 그 암석 조각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00년 동안 힘을 안 받았을까? 아니겠죠. 힘을 받고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활성단층이 있다, 활단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최근까지 힘을 받았던 곳이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는 이젠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을 거다잖아요. 근데 이제 활단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돈을 들여야 될까요? 기상청은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기상청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잘 못 맞춘다고 괜히 욕을 먹는데 사실 이건 좀 부당해요. 기상청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이 진짜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비가 언제 올 것이냐. 지금 수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태풍 경로 제대로 측정하고 이런 거,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안전지대였어요, 사실.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많이 죽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지만 아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포항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 그때 많이 바뀐 겁니다. 그때 많이 바뀌면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도 바뀌고 재난 문자가 오는 그 속도도 단축되고 지금은 굉장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에 비교했는데도 일본, 대만이랑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는 한다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부터 단층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 전에도 원래는 단층 조사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돈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자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지진들의 계기로 단층 조사를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고 근데 그 딱 위에서 바라본다고 단층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들이고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번 우리가 나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었던 지역에서 또 몇 년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원래 이 지역은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여기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순서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다 큰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작은 지진이라도 사람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겠다 하면서 더 지금 가속화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냐? 상대적으로 일본이랑 비교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안정합니다. 근데 안전하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규모 7짜리가 진도로 얘기할게요. 진도 5짜리 지진이 일어났어요. 규모와 진도는 뭐가 다르냐면 규모는 에너지예요. 균열이 생기는 그 지진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의 지진은 정말로 큰 에너지를 분출한 건데 문제는 그 큰 에너지가 저 태평양 한복판에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별로 안 주겠죠.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지만 바로 이 아래 2km 아래에서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는 진도로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이 지진이 일어난 그 에너지의 크기는 규모로 표현합니다. 그럼 진도 5 정도 되는 건 큰 거예요. 진도 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인구 30만 정도의 소도시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어디가 더 피해가 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정답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내진 설계 자체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난 대비가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일본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TVN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방제 시스템을 보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때 도쿄가 엄청난 평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난리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물이 흐르질 않잖아요, 평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홍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지하의 어떤 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들을 만든 데도 한번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후지산 지금 분화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그 교수님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제 이런 걸 해봤는데 그때 방제 센터도 가보고 시민들 인터뷰도 해봤어요. 진짜 그냥 짠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말을 걸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어봐야지.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후지산 기슭에 산 분이었어요. 후지산 분할지도 모른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뭔가 매스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흘러내리면
걷는 것보다 느리다는데 용암 흘러내리면 도망가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인식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용암은 뛰면 돼요. 맞아요. 근데 용암보다 무서운 게 화산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도 영상 자료가 나간 다음부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세요. 근데 대비는 하나도 안 한대요. 그럼 혹시 그 피난 가방은 없어요? 그럼 피난 가방은 있죠.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일본에 사는 분들은 나는 이런 거 아예 안 일어날 것 같아. 괜찮아. 도망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피난 가방은 다 있어요. 피난 가방은 뭐냐면 긴급하게 내가 집 밖으로 튀어나갈 때 그 문 앞에 있습니다. 그 가방 탁 들고 나가면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들, 비상식량들, 물, 그리고 수분도 섭취 중요하지만 겨울이라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박 담요 이런 기본적인 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가방이에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 갑자기 구구구구구 하고 진동이 와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포항 지진 당시에는 그걸 느꼈거든요. 심지어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 이렇게 전 서울에 있으니까 솔직히 그 진동이 굉장히 약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지면서 이게 지진인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도 사실 못 받았고. 위험하다고 느낌 못 받으면 괜찮습니까? 좀 있으면 커다란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느꼈었어요. 한번 그랬었습니다. 원래 교과서적으로 뭐 하냐면 진동이 오면, 지진 재난 문자가 오면 책상 아래 숨는 겁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에 뭐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다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근처에 테이블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굳이 테이블 있는 곳으로 뛰어나가십니까?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머리 막는 거예요. 그럼 베개가 옆에 있으면 베개로 머리 막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시다가 만약에 진동 느껴지거나 재난 문자 보면 그거 하실 거예요? 솔직히 안 하시죠. 민망하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달라요. 첫 번째, 우리 지금 막 하면서 지금 불났다고 그거 하면은 여러분 나가십니까? 안 나가죠. 뭐 저거 또 그러네. 누구 훈련하나 보네. 이거 장난은 놀랐겠지라고 생각하죠. 원칙은 뭐예요? 방송에서 이거 지금 훈련 중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투덜투덜 대면서라도 다 나가야 돼요. 원래 나가야 돼요. 안 나가죠.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난 가방도 당연히 없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그 새벽 1시 정도에 한번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재난 문자가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1시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때 아이들과 아내가 자고 있는데 머리 혹시 떨어질 만한 게 없었나 그때 봤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이건 잘한 거다. 교육의 효과다. 내가 직접 경험해본.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되고 일본은 그런 걸 합니다. 일본이 잘한다 이거보다는 잘하죠. 왜? 그렇게 지진이 잦은데.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한국은 지진이 얼마나 있어요? 저한테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그 흔들린 경험한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에? 거기는 살면서 한 2번밖에 지진을 못 느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1년에도 뭐 한두 번 이상씩은 하고 훈련을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줄줄줄줄 피난하고 나중에 공터 어디도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부모님들이랑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안 하죠. 그럼 어디가 더 안전하냐? 안정한 건 우리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붕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진도가 어느 정도면 못 걸어간다. 느낌만 가졌지 실제로 해본 적 없잖아요. 문 바깥에 물이 얼마나 잠기면 문을 못 열까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해보는데 솔직히 보세요. 문이 있어요. 철문입니다. 물이 한 40cm 정도 됐어요. 문 못 열까요? 우리가 자동차가 물에 빠지면 문 못 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물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한 문에 40cm 정도 물이 찼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막 밀지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게 저 정도 건장한 사람이죠. 키가 180이 넘는데 못 열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눈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차 있어요, 물이. 솔직히 그거 뭐 휘적휘적거리면서 우리가 수영장에선 걸어갈 수 있으니까 문을 열 수 있는데 진짜 돌덩어리 같이 안 열립니다. 그거 보면서도 느꼈어요. 머리로 아는 거랑 물이 차면 문이 안 열린다. 혹은 문의 프레임이 휘면 안 열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도 그쵸, 얘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현관문이 안 열리고 또 불날 수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본 거는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할까요? 안전한 나라가 돼야겠죠.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면 단순한 재해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알아두자. 자,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항해 시대를 하셨던 분들은 리스본이 되게 그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데 1755년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의 전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월 마지막 날, 헬로윈이 그 근처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의 날,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고 카톨릭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날의 오전이에요.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모였겠죠. 성당에 모여있겠죠. 그때 포르투갈 리스본 앞바다에서 리터 규모 8.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5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 당시 리스본의 인구가 2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스본 건물의 5분의 4, 80%가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때 리스본 시민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교회를 비롯한 그런 화려한 건물들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건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탁 트인 공터로 가야겠죠. 그래서 간 게 이제 부둣가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냐면 포르투갈 리스본 앞바다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쓰나미가 닥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도시, 그 뭐랄까 신앙이 있는 도시, 그 날짜, 그 모든 성인의 날, 만성절의 그런 미사 중에 왜 이게 닥쳤는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웃기도 시작하고 계몽주의가 시작이 된 거고 그때 뭐 볼테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독서를 날리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유럽 전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 유럽 전체 계몽주의 시작하면서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파괴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리스본의 구시가지 저 산 높은 곳에 가면 알파마 당시 홍등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거기만 파괴되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는 파괴됐는데 성당은 파괴됐는데 그런데 홍등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비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 있었던 곳일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그럼 과연 신의 은혜, 신의 징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철학적 사조 전체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계획적으로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근대 어떤 지진 조사의 시발점이다 할 정도로 이 사안이 리스본 대지진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90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거고 이 지진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진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최북단을 477km 정도, 500km 정도를 파열시켜서 이게 확 옆으로 어긋나는데 6m 정도, 최대 6m까지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운데 끊어지면서 확 6m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 진동이 지진이구나라는 거를 이때 처음으로 안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1906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근데 쓰나미는 좀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90%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데 또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보험이 안 돼요. 지금도 보험은 천재지변 안 되죠. 근데 화재라면 지진 때문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보험이 됩니다. 화재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불이 더 치솟은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수도관 자체가 파괴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도관 자체가 파괴됐는데 뭘 어디서 떠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근대적으로 우리가 단층과 지진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의 지질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지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관동제 지진도 소개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23년 일본에 있었고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역사가 같이 있죠. 그런데 이때 관동제 지진이 흔히 말하는 그 수도 직하형, 그 바로 아래쪽에 일어난 지진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멀리서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이 진동이 여기까지 오는데 좀 사그라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필이면 또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아래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비슷한 게 2010년에 있었던 우리 IT 지진이 있었죠. 그 경우도 수도 직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프라가 완벽히 광역으로 파괴됐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1923년 9월 1일 오후입니다. 그때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사가미 해곡의 대지진이고 대형 지진이고 대략 200년 정도 주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1923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100년 정도 지난 거죠. 이제 100년 후에쯤에는 확률로 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쓰나미는 최대 12m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미 해곡에는요. 이 관동 지진이 있었던 그 해곡은 이 정도 커다란 규모의 지진 말고 비정기적으로 한 7 정도 되는 규모의 지진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향후 30년 안에 70% 이상 올 거로 봅니다. 그 말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동경이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본이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관동 대지진에서도 사망자의 90%가 화재였습니다. 화재, 목조주택이 이렇게 화재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때 세계적인 지진학자가 일본에 있었어요. 세계적인 지진학자인 오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일본 분이었습니다. 23년이면은 우리한테는 진짜 원수 같은 때인데 그렇다고 오모리 교수 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오모리 교수가 있었는데 여러 번 지진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성공률도 높은 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기적으로 소규모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응력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대지진의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관동 대지진이 23년인데 21년, 22년, 23년 초까지 작은 지진들이 금방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그쵸 풀렸겠구나. 큰 지진은 안 오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작은 규모지만 규모 6, 7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큰 규모예요. 근데 이제 관동 지진이 워낙 컸던 거고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그 이후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 예견에 성공했던 학자들의 예측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권위를 부여해야 되나. 믿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언제나 우리가 최악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일본 사회가 완벽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났죠. 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라고 해갖고 조선인들 막 학살하기 시작하고 막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걸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경찰에서 경시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반엔 진짜 많이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 일본 사회가 다시 이때 수도를 재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해야 되니까 경제를 재건해야겠죠. 그때 전쟁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군부가 실권을 잡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요거이기도 하고요. 그때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쵸, 미국을 진주만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때는 아직 23년이니까 저기 만주 사변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건축 양식이 이제 서구화된 거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쌓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이제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짧게 한번 76년에 중국에 있었던 탕산 대지진 한번 할게요. 요거는 허베이성의 탕산시가 진앙인 대지진인데 진앙은 뭐냐면요. 진원은 진짜 지진이 일어난 그 포인트고요. 보통 땅속이겠죠. 진앙은 거기서 수직으로 가장 가까운 지표면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 진원이 예를 들면 한 12km, 뭐 20km라고 한다면 그 20km 위쪽이 땅이고 거기에 진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앙은 가장 가까우니까 진동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 탕산 대지진은 허베이성의 탕산시가 진앙이 되면서 하필이면 그 대도시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규모 7.8이고요. 2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초기의 발표를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65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4만 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과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온갖 또 세계에서 어떤 비난도 받던 시기. 그 중국이 사실 그렇게 소련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좀 원조를 해주겠다고 할 때 괜찮아요.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비밀로 붙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해금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망한 건 24만 명 정도 생각하지만 초기 발표가 더 믿을 만하지 않을까. 꽤 많이 60만 명 이상 사망했을 거로 봅니다. 이때 액상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건물들이 막 주저앉고 가라앉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 지진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도 액상화가 살짝 보이기도 해서 액상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수분을 좀 이렇게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면 원래는 땅인데 땅이 마치 무슨 늪처럼 액체처럼 유체처럼 움직이는 걸 액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래인데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레고로 쌓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흔들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흔들 거리면서 모래니까 마치 얘가 액체처럼 움직일 수 유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있게 되면 특히나 이제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늪처럼 이게 마치 원래는 땅인데 액체처럼 뭔가 푹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액상화라고 하게 되고 이런 탕산 대지진 때도 액상화가 일어났고 포항 지진 때 액상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측이 되기도 했어요. 심각하진 않았었지만 IT 대지진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2010년도에 있었던 지진이었죠. 그래서 이때 22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한국도 100억가량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원 깊이가 13km밖에 안 됐어요. 얕았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7이지만 진원이 13km밖에 안 되니까 진동이 컸죠. 거기다가 극빈층이 많으니까 건물들이 허술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자, 칠레 지진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칠레 앞바다에 있었던 칠레 대지진인데 역사상 우리 관측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에요. 그런데 대지진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능력이 가해지는 게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가해지니까. 칠레의 경우에는 1960년에 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이제 2010년, 2015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면 칠레의 어떤 지진이 또 발생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 5월 22일에 3시 11분 칠레 근방이 이제 말디비아 해역입니다. 그 규모 9.5, 리히터 규모는 8.3,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정말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모멘트 규모가 더 정확해요. 그 규모는 그냥 에너지의 총량이고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규모 9.5, 어마어마한 초거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이제 비교되는 히로시마 원자탄을 비교하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2만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일시에 뿜어져 나온 거죠. 쓰나미가 25m입니다. 근데 사망자는 1000명 내외.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앙지 근방, 이렇게 났었던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근방은 인구 밀도가 낮고 수도가 산티아고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피해를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멀리서 일어났는가, 얼마나 깊은 데서 일어났는가 이것도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는데 얼마나 규모가 컸으면 이 칠레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하와이의 쓰나미가 10m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사망자가 61명이 사망을 했고요. 일본 도호쿠 해역까지 6m의 쓰나미가 닥쳤어요. 이 칠레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도호쿠까지 그때 일본에서 142명의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화산도 같이 분화합니다. 왜냐하면 화산도 가스의 압력을 가진 상태로 마그마 챔버가 꽉 차갖고 안 그래도 막 위에서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갖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흔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팡 하고 터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화산이 분화하면서 수천 명이 또 추가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04년 인도양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있었고 우리한테는 한국 분들도 좀 돌아가셨죠. 이때 그 처음에 이제 푸켓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막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새벽에 규모 9.1에서 9.3 정도 추정되는 초거대 지진입니다. 이때 사망자가 30만 명 가까이 돼요. 대부분 쓰나미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게 왜 크냐면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쓰나미는 이제 해일이죠. 지진 해일인데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쓰나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지진 해일입니다. 지진 해일. 왜 그냥 써도 되냐면 쓰나미 좋은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쓰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불의고리 위에 있고요.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사실 어디서 오냐면 그 푸켓에 있는 고급 리조트는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안 건 우리도 관광객이 있었고 서부에서도 관광객이 있었으니까 안 건데 실제로 그 위에 어떤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어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태국에 잠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갔었었는데 이때
근데 요 쓰나미 얘기를 듣고 실제로 푸켓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좀 구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 푸켓보다도 푸켓은 다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 근처에 원래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어촌 마을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목조 주택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진짜 사라졌어요. 그냥 나무 더미밖에 안 보이고 드문드문 여기저기 콘크리트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전부 다 진짜 나무가 다 사라진 걸 제가 봤었고 굉장히 무섭다는 걸 그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상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처음엔 태국이 피해가 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훨씬 피해가 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카르타 섬뿐만 아니라 저쪽에 수마트라 섬에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으면서 30만 명이 말이 30만 명이 얼마나 많이 사망을 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아, 헤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뭐 해운대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물이 올라오면 뭐 헤엄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위로 올라가면 이거 뭐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사실 이때 처음 알고 나중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쓰나미가 사실 이 인도네시아 근처 인도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비도 안 돼 있고 쓰나미 경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때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을 덮친 쓰나미의 높이가 30에서 50m입니다. 여러분 30에서 50m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20층에 사시는 분은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바닷물이 원래 1층 정도 있었는데 20층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만 그 파랗고 예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완전 진흙덩어리가 되면서 수많은 것들을 끌고 쑥 쓸려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좀 겸허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한테 모든 것들, 이런 쓰나미 무서움을 알렸던 지진인 거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지진을 봐야 되는데, 자, 동일본 대지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3월 9일 날 진원 깊이 8km에서 규모 7.3짜리 지진이 일어납니다. 3월 9일입니다. 그 다음 3월 11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원 깊이 24km. 그러니까 굉장히 진원 깊이가 다르죠. 유발된 거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전 규모 9.0. 그러니까 규모 7.3짜리도 큰 규모예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런 본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 경보, 당연히 해일 경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3m 이상 해일이 올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가장 높았던 곳은 40m까지 해일이 옵니다. 이 쓰나미가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으로 돼 있어요. 그럼 들어온 물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냥 하나의 웨이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높은 방벽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걸 넘어가고도 계속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저기서 처음에 제대로 피난하지 않았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해일 경보를 듣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도 3층짜리 건물이었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일어난 거죠. 2만 명 이상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고 대부분 쓰나미로 익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린 2011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 지진학회가 장기적으로 지진 발생 예측을 해서 대략적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것들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가 향후 몇 년 안에 얼마의 확률로 일어날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는 거의 예측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돌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까 튀어나와서 락킹이 되고 있는 돌기를 갖고 이제 예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례가 없으면 샘플이 없으면 이 부분이 응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을 거의 못했던 지역의 규모 9.0급의 지진이 갑자기 도쿠지방, 태평양 연안판 경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거대 지진이 만약에 초장주기로 일어난다면, 주기가 길다면, 그러니까 암석이 차라리 물러서 약간의 응력이 쌓이면 그때그때 부러져 버리면 작은 지진이 잦게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굉장히 튼튼해. 하필이면 돌기가 너무 커서 꽉 고정돼서 잘 안 부러지는 경우에 정말 기록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돌기 모델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응력들이 사실 우리 동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본처럼 쌓이지는 않지만 완벽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만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뀔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벽을 충분히 쌓지 않았던 후쿠시마 원전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심지어 뭐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되게 무서웠었던 거는 쓰나미 경보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일본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쓰나미 경보 있다. 지금 빨리 높은 곳으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갔었던 그 방송을 하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웃나라, 그러니까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웃나라는 좀 가슴 아프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름입니다. 해수욕장 가면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저도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을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접 취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면요, 쓰나미가 오면 어디로 지진 해일이 있을 때 피난하는 곳이 다 있어요. 해수욕장 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그러니까 표지가 붙어 있는데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만약에 안 보이면 근처를 살펴보세요. 한 번만 하세요.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나 가족이랑 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뭐가 있습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극장에서 앞으로 화재가 나게 되면 어디로 피하면 되는지 피난 경로 다 알려주는데 그때 안 보십니까? 저도 안 봤었어요. 그걸 막 열심히 보고 있으면 왠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옆에도 막 비웃잖아요. 야, 너는 너무 무섭냐? 막. 근데 실제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전되고 화재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 극장이 그렇게 앞에 보는데 방해되는데 눈뽕 맞는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구 다 불 켜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벽하게 어두운 정전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피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해수욕장 가서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좀 거대한 지진들, 또 그 이후에 뭐 거대 지진의 사례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었죠. 2023년에 있었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겁을 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만약에 내가 잘 때 일어난다면, 혹은 재난 문자가 갑자기 온다면 사실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재난 문자는 왔으나 내가 진동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머리 한번 보호해야 된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로 강연을 할 때 항상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항지진 당시죠. 포항지진 당시인데 저는 아이 아빠로서 눈물이 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었던 분들이, 신생아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요. 벽에서 아이들의 뭐라고 하죠? 이거 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떼어내요. 왜냐면 벽에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게 벽 따라 떨어질 수 있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구조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요동치고 있는 요란을 가운데로 딱 갖고 와서 다 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한 명씩 안고서 아이들 대피시킵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거 막 찡해져요. 놀라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아이를 제일 먼저 챙깁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가 뭐가 있었느냐? 사실 이때 전진들도 있고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교육을 했대요. 그날 뭔가 진동과 이상한 걸 감지를 해서 다시 한번 불러서 우리가 혹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난 결과가 이겁니다. 아이를 아끼고 그 약한 아이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있죠.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일하다 말고 갑자기 책상 안에 들어가거나 머리에다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쓰려고 하면은 그걸 비웃는 게 아니라 같이 민망하다 그러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장님이 있으시다면 사장님이 좀 보시다가, 부장님이 보시다가 그거 하는 사람도 야, 너 일 안 하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반응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단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분들만 선하고 나머지가 선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랑 같은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늘 저녁에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피난 가방을 싼다면 싸면 정말 좋지만 혹시나 못 산다 하더라도 이런 거가 있대. 우리가 3일 정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기다 챙겨야 될까? 같이 한번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족이 찢어지게 됐을 때 어디서 모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입을 맞추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공터 그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다 들었어요. 매달 1일 날 뭐 서울역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집도 있다고 하고 예전에 뭐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3일이니까 뭐 당연히 뭐 스위치 넣어야죠. 뭐 이렇게 스위치 2 나왔으니까 뭐 노트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 좀 필요하겠죠. 뭐 라디오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 손전등도 필요할 거고 물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족들과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특별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